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름역지 111페이지예요. 네, 7장 부동산 금융론이다. 네, 이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투자론 1시간 말씀드렸죠?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파트를 달리해서 금융론 이야기 드리면 이 시간부터라도 집중해서 또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자, 금융론 이 파트도 최근 5개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또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4문제면 지나치게 적은 문항수예요. 과거에는 9문제 이렇게 출제된 경험도 있는 그 같은 파트예요. 지난 시험 4문제 적은 문항수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5문제에서 6문제는 출제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 봅시다. 우리 요약집은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2절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3절 부동산 유동화제도 역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되어 있고, 4절은 부동산 유동화제도의 하나를 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그리고 5절 역시 부동산 유동화제도의 하나인 부동산 투자 회사들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그래서 자금전 기법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전 1절부터 6절 6개 절로 구성돼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원해 보니까 상, 중,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 원리부터 이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수험 전략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1절 보시면 부동산 금융이다.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파트가 되는데, 1번 챕터 부동산 금융, 그리고 2번 챕터 주택 금융이다. 별표 2개씩 들어있죠? 하지만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설명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3번 챕터 주택자금이다. 소인데 주택자금을 조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더라. 이 화면의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비록 별표 하나지만 언제니 또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난 시험도 여기서 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먼저 양고를 1번 봅시다. 양고를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이다. 첫 번째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때 기금은 즉 주택도시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개정 및 도시개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관리한다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택개정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편과로 1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 먼저 주택도시기금은 누가 운용 관리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다라는 거죠. 한국주택금융사 아니죠? 어디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는 걸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자, 우리 관심은 주택개정이 있다 그랬죠? 주택개정은 어떤 용도 활용할지가 아주 용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넣어드렸습니다. 기억번 국민택 건설, 국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 여기에 출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2번 국민택 규모 이하의 이하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택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여기도 융자 해줄 수 있다. 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국민택 규모 이하죠. 역시 이하 동그라미 치시고, 국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여기에도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디귿번 준주택의 건설이라든지 준주택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 또는 개량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 도시기금을 융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주택 도시기금 예를 통해서 대출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도시기금
이를 통해서 대출은 누구에게 대출을까요? 고소득계층일까요? 저소득계층일까요? 저소득계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저소득계층이니까 주택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겁니까? 이하인 경우입니까?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도 여기다 초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생각하시고서 우리가 이하 어때? 전부 다 동그라미 치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제 주택 도시금은 누구에게 빌려주겠다? 예, 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이가 주택 규모가 작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국민주택 규모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이것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로 2번입니다. 오늘 1번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하여 주택 도시기금 부담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사채다. 이걸 우리가 주택 상환사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채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상환하겠다? 주택으로 상환하겠다. 이게 이제 주택 상환사채예요. 참 국민주택 채권이나 주택 상환사채 이를 발행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양고 3번입니다. 동그라 1번. 입주자 저축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미주택을 공급받게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같은 입주자 상품 4가지였었죠. 뭐 있었습니까? 청약 예금, 청약 보금, 청약 저축, 청약 종합저축 4가지 했었어요. 그 4가지가 통폐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서 현재는 입주자 저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뭘 얘기합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가입되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보험 상품이겠죠? 자,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신규 가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규 가입이 가능은 하나 있는 거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자, 동그라 1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미주택을 공급받게 가입하는 입주자 상품이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 2번 잘 기합시다.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인 1계좌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 유주택자 가입할 수 있겠죠? 다음 세대수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주택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미성년자 가입 가능하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인 개인이 가입 가능하다. OX, X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인 1계좌에 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납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월 납입금 있죠. 얼마 이상입니까?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양고로 5번이에요. 양고로 5번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다 소개되고 있는데 주택 도시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 및 보증 동안은 주세요. 보증 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 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여 주택 도시 보증공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야. 자, 말 그대로세요. 주택 도시 보증공사 보증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드렸죠.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주택 도시기금의 운영 관리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문에 뭐랬어요? 주택 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주택 도시기금이다. 이는 한국 주택 금융사입니까? 주택 도시보증공사입니까?
주택 도시 보증공사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 자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고정금리가 있겠지요. 고정금리. 또 하나는 변동금리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혼합형 금리다 이런 상품도 나왔어요. 자, 혼합형 금리다 이런 상품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대출 기간이 20년입니다. 대출 기간이 20년이다.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뭡니까? 대출 시점이 되겠지요. 네, 대출 시점에서 대출 금리가 어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 금리가 그래서 연 5%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시점에 결정된 대출 금리, 자, 이래서 얼마입니까? 연 5%다. 이 자체가 대출 기간 동안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지만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바에 의해서 금리가 변하더라는 이야기, 대출 금리가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출 시점에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됐어. 결정돼 대출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5년 여기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이처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혼합형 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하시고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정금리 연 5%라는 이야기야. 연 5%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정금리 연 5%라고 했어요. 연 5%. 자, 대출 시점에 결정된 대출 금리가 얼마입니까? 연 5%죠? 연 5%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정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 고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정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 같은 고정리 상품에서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되겠죠. 고정상품의 대출금리 어떻게 결정하는가. 1, 2에서 우리 이제 피셔 방정식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오빈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있어. 이 경제학자가 발표한 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 한다면, 자, 이제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합시다. 실질 금리가 2% 일자하다는 이야기. 2% 일자인데 예상된 인플레가 3%입니다. 3% 더해주면 명목 금리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실질 금리는 2% 일정합니다. 일자인데 인플레율이 5%라는 이야기예요. 5%. 그럼 명목 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7%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명목 금리는 7%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실질 금리가 우리 일자다 가정했습니다. 가정해서 인플레율이 얼마 변했습니까? 2% 상승했죠? 상승했다. 자, 명목금리 얼마 변했습니까? 2%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실질 금리가 일자다 가정하에서는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어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가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지요. 뭐 때문입니까? 실질 금리가 일자다 가정했기 때문이지요. 여튼 이처럼 이제 인플레 이 자체가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다?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했어요.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피셔 효과는 인플레가 어디입니까? 명목금리예요. 실질금리 아니죠. 인플레가 어디입니까?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피셔 효과는 뭘 얘기합니까? 인플레가 어디에?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 그죠? 지금 실질금리가
일정하다면 인플레이 변한 만큼 어때? 명목금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튼 지금 인플레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걸 뭐라 한다? 피셔 효과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셔는 경제학자가 발표에 따라서 이 식을 피셔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실질 금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값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이 된 게 바로 뭡니까? 명목금리가 되겠지요. 명목금리. 다음 인플레가 반영되기 전에 금리가 뭐가 됩니까? 실질 금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셔 방정식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치를 낸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정금리로 주택담보치면 대출 시점에 결정된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출자는 이 대출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명목금리 이럴 때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철에서는 대출금리로 뭘 많이 활용합니까? 피셔 방정식한 명목금리 이걸 많이 활용한다. 왜? 예상된 인플레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예상된 인플레 반영해서 대출점에 대출금리 연 5%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 5%로 고정금리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는 시장금리는 항상 5%입니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가 변화에 대해서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먼저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 6% 이렇게 상승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연 6% 시장이 상승하면 결국 시장금리가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높아진다. 아시겠죠? 이때 약정금리에서는 약속된 금리예요. 근데 약속된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대출금리. 이 사례는 몇 프로입니까? 5%잖아요. 5%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약정금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약정금리는 약속된 금리다. 대출금리를 의미한다. 생각해서 시장금리가 이처럼 상승하게 되면 결국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때 우리가 손익을 비교하겠는데, 자, 이제 피셔 방정식을 활용합시다. 자,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보세요. 시장금리가 상승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했다는 뜻이지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심했습니다.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가 더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높았다. 그렇다고 적용되는 금리는 뭡니까? 고정금리잖아요. 고정금리다. 자, 지금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심했다 할지라도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상승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하락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죠? 왜? 둘 더합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이 값은 어때?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았다는 이야기. 실제 인플레가 높았다.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다는 이야기 뭡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뜻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즉 실질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민 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 할 수 있겠죠? 대출자는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왜 불리하고 손해를 보게 되냐?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인플레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보다도 실제 인플레가 더 심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자는 예, 자, 인플레이엄, 즉 이제 이자율, 예, 이자율, 변동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 대출자는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 위험, 예, 이 때문에 어때 불리하다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엄을 없애보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출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엄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해보세요. 일개 시중은행이 물가 상승 막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없어서 따라서 네, 대출자들은 여튼 인플레이엄 이 자체를 어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래서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때요? 고안해 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자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이자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변 이자율 방식이다. 재협정 이자율 방식이다. 조정 여러 가지인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배웠고, 자, 이자율 조정에는 예, 상품으로 총칭해서 우리가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동금리 상품이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지요. 이제 저당 잔액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당 잔액을 조정하겠다. 처음 저당 잔액의 조정인 상품을 어때? 가격 수준, 예, 조정, 예,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 대출자들은 자,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액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 자, 이 대출자들은 인플레이엄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켰을 때 변동리 상품이라든지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상품 이들을 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변동 상품이 왜 나오겠습니까? 배경을 생각하자는 얘기. 그럼 변동 상품은 왜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액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전가시킨 겁니까?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가시킨다는 이야기요. 반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의 이 상품은 자, 뭐 어떻게 전가시킨 겁니까? 저당 잔액을 조정해서 잡았어요. 가격 수준 이 상품은 이자율 조정합니까? 아니죠. 뭘 조정하는 거예요? 저당 잔액. 이걸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엄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상품 판매한 걸 선호합니까?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선호합니까?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선호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금리하에서는 인플레이엄을 누가 부담한 겁니까? 대출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동금리 하에서는 누가 부담합니까?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예상보다도 실제 인플레율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 인플레가 더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리가 상승해서 약정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은 인플레임을 차입자에게 전가식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고정금리 연 5%로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연 4%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어떻게 보세요.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약정금리보다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자, 지금 시장금리 몇 프로입니까? 4%. 약정률 몇 프로입니까? 5%. 처음 시장률 하락해서 약정률이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우리가 이제 손익을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역시 고정금리니까 피처 방정식 활용하면 되겠죠? 피처 방정하면 명목 금리는 어떻게 변됩니까? 실질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가산한 값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 벌써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이야기는 결국 예상보다 인플레이 더 높았다는 뜻이요? 낮았다는 뜻이에요? 낮았다. 실제 인플레가 더 낮았다. 그 이야기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가 덜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덜 심했다. 그렇다면 적용 금리는 어때? 고정금리가 되겠지요. 고정금리니까 당연히 어때? 실질 금리가 이제는 어때?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할 수 있겠지요. 둘 틀림없이 똑같으니까. 이게 낮아지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이제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아서
낮아서 시장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때도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실질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차입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되겠지요. 손해.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높아지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차입자 꼭 불리한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고등 차입자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 주택담보주 받았는데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4%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4%짜리로 대출 다시 이렇게 해서 5%짜리 이렇게 때 갚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걸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랍니까? 대출 갈아타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 할 때 대출 갈아타기 이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은 뭐로 표현합니까? 바로 조기 상환이다. 또는 중도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또는 만기 전 변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는 낮아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고정금리 차입자 경우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기 상환할 수가 있다. 그럼 자, 여기서도 최근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고정금리 하에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 중도 상환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시장 금리가 약정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겠죠. 이 낮아야지 싸게 빌려서 비싸게 갚아버리겠죠? 그래서, 자,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뭡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 대출자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어때? 악화되겠지요. 그래서 대출자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럼 여하튼 조기 상환 위험도 대출자가 직접 부담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좋다. 너 조기 상환 해라 이거. 대신 수수료 내라. 그래서 조기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도 더 낮았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출자 입장에서 뭡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겠지요.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이제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주를 했어요. 그럼 대출 이후에 대출의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정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다면 이때는 대출자에서 어떻습니까? 인플레이형 이자율 변동에 노출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식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상품이 뭡니까? 변동의 상품, 가격 수준 조정, 저당된 상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았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가 더 낮아지면 이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정상품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변동금리 상품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변동의 상품입니다. 변동의 상품에서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해가 물론 이제 변동 상품이 왜 나오게 되는가 배경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변동 상품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이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액을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된 게 바로 뭡니까?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어떻게 전가시킨 겁니까?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 상품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성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정 상품이다. 고정 상품은 대출금리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 고정 상품은 대출에 또한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PC와 방정시한 명목금리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어때? 더하는 구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우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대금리. 우대금리가 있으면 자, 우대금리는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지요. 왜? 자, 금리를 우대준다는 얘기는 대출금리를 높이겠다, 낮춰주겠다, 낮춰주겠다 이런 의미죠. 대출금리 낮추겠어 어때? 당연히 우대금리만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대금리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우대금리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는 겁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CD금리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CD금리.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3개월 만기짜리지요. 3개월 만기에 CD금리를 많이 활용했다. CD는 뭡니까? 양도성 예금융서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하는 하나의 증서가 된다. 따라서 CD금리는 결국 뭐라 합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은행이 총 조달한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조달한 자금 중에서 CD 발행돼서 자금을 조달하는 포지션이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거에는 은행이 이제 CD 발행 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이 전체 조달한 자금 중에서 CD 발행돼서 조달하는 게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을 대표하는 지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도입된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픽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코픽스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그래서 코픽스는 우리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자, 이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픽스가 왜 도입되는가 배경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코픽스는 뭐 때문에 도입됐습니까?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이 있어 도입된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픽스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자, 그리고 단기 코픽스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은행협회에서 발표라는 건데, 여기는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월마다 발표합니다. 단기는 매주마다 하는 거고요.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이 두 가지는 매월마다 발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매월 15일이에요. 15일 오후 3시가 되는데 15일이 영업일이 아니란 그 다음 영업일 날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이것은 코픽스를 산정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8개 은행이에요. 국내 8개 은행들이 자금 조달 관련한 정보를 전국은행협회에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해주면 전국은행협회가 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코픽스는 세 가지가 따르죠? 자,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한 상품도 있고요. 다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한 상품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기준금리로 활용한 상품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단기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여기는 코픽스는 변동금리 상품에서 대출 금리로 활용되는 겁니까?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겁니까? 기준금리예요. 우리 지금 대출금리 이렇게 해서 잘못된 표현이 됐던 거였죠. 자, 여기 보세요. CD금리나 코픽스 모두가 변동 상품에서 뭘로 활용된 겁니까? 기준금리. 그래서 과거에는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많이 활용했겠죠? 최근은 오히려 코픽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변동상품은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율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어때? 전가시키는 상품이라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가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율 조정인데 과거에 이제 3개월 만기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어때?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조정하겠다. 반면 최근은 코픽스를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합시다. 자 6개월짜리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이자를 조정하니까 6개월마다 조정할 그 얘기죠? 다음 이제 자 6개월짜리 신규 지역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다음 뭐 12개월짜리 신규 지역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 쓰겠다는 이야기. 몇 개월마다? 12개월마다 조정하겠다 그 이야기죠? 결국은 이자율 조정 주기에 의해서 기준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죠. 변할 수 있어서 변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부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튼 과거에는 3개월 만기에 CD금리가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됐고 최근은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CD금리나 코픽스는 변동사업에서 뭘 활용되는 겁니까? 기준금리 이걸로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 하는데 CD금리나 코픽스 모두가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지수가 되겠지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지수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은행들은 주택 담보대출자는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인이 있겠지요. 이것은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바꾸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가산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산금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결정돼. 자, 이것은 이제 이 가산금리 결정돼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겠죠? 여러 가지 요인도 고려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차입자의 신용도예요. 차입자의 신용도다.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대출 관련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대출 위험은 작아지겠죠? 신용 높을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위험이 작아지기 때문에 위험 대가를 적게 받고자 하겠죠? 그래서 가산금리가 어때?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가산금리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대출 금리는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자의 신용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위험이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위험이 커질수록 자 가산금리는 어떻습니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걸 바꾸자겠죠? 그럼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할 수 있겠죠? 대출자 재산 대출 관련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대출금리를 어때? 더 높이고자 하는 거지요. 대출 위험이 작아질수록 대출금리를 어때?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로 결정해서 한번 결정은 대체로 고정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돼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금리는 결국 변할 수 있다. 이게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상품에서 대출금리가 변한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변동의 상품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이 생각을 해봅시다. 대출자 입장입니다.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변동의 상품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하겠죠. 뭐 때문입니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는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 때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은 걸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이분 비교해 봅시다. 자, 이제 여기가 대출 시점이에요. 대출 시점 흔히 우리 집에서는 뭐 대출 초기다 이렇게 표현 많이 되는데 대출 시점에서
다른 요인은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느냐, 변동금리가 적용되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시점에서, 대출 초기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높을까요?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시험 이분도 완전 단골메뉴다라는 겁니다.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 뭐 뜹니까? 바로 고정금리는요. 고정금리는 자, 대출 시점에 한 번 결정되면 대출 기간 동안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대출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을 미리 어때? 반영을 해보잖아요. 그죠? 그럼 예상된 인플을 미리 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반영한다. 그래서 미리 반영되면 당연히 대출가 더 높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높다? 고정금리. 어디가 더 낮다? 변동금리.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비교 다 해드렸고요. 다음은 여름 요약지 116페이지 상담 시간. 자, 가격순 조정 저당이다. 이 상황이죠? 바로 이제 이 상품이에요. 지금까지는 변동의 상품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상품이다. 가격순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도 결국 뭡니까?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액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하나의 상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서 얘기했죠. 자, 다시 보세요.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을 대출자는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 얘기죠. 이때 이자율 조정 상품이 뭡니까? 변동의 상품. 다음 저당 잔액의 조정이 이런 상품이 뭡니까? 가격수준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수준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이 상품은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이자율로 조정하는 겁니까? 저당 잔액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저당 잔액으로 조정한다. 이것만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당 잔액으로 조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 1억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이 주택담보대출 대출 받고 원금 500 상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금 500 상환하면 이제 저당 잔액이다. 대출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9,500 남아 있죠? 이때 이제 인플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플을 반영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인플을 반영하는데 인플에 의해서 10%, 물론 인플의 10%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는데 하여튼 인플의 10%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서 차입자 정하시겠는가? 저당 잔액의 10% 계산합니다. 10% 계산하고 얼마입니까? 950만 원이 되겠죠? 950만 원 이걸 더해버립니다. 더해버리면 얼마 됩니까? 1억 450만 원이 되겠다. 그죠? 결국 이게 이제 새로운 저당 잔액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저당 잔액. 앞으로 1억 450에서 더 꾸준히 또 갚아나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플레이엄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뭘로 조정했습니까? 저당 잔액. 이걸로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조금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 없어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 기하자는 이야기예요. 가격순 조정 저당이다. 자, 이는 인플레이엄을 차입자에게 정하실 때 어떻게? 저당 잔액을 조정. 이자율 조정이 아니죠? 저당 잔액을 조정한다. 이것만 잘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고정금리 변동이 관련해서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 여러분 요약지 116페이지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는 주택담보대출가 위험이다. 소개됐죠? 먼저 양고로 1번 내용이에요. 양고로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서 합시다. 자,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럼 대출가 상승하면 당연히 주택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하고 싸게 빌려서 내 집 마련하고 있었죠? 주택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쉽게 이생하세요.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TTI 비율을 어때? 상향 조정하겠다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자, 주택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지요. 다음 주택 자금 공급을 축소한다는 이야기. 그럼 대출 적게 있다는 이야기죠. LTV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TTI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뭐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출 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주택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체가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거지요. 자, 보세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어때? 안정시켜야 되겠지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켜야 돼요? 억제시켜야 돼요? 억제시켜야 되겠죠? 주택의 수요를 억제시켜야 되고, 주택의 수요를 억제시켜서 대출금리를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또 주택수요를 억제시켜서는 주택자금 공급을 어때? 축소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LTV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TTV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게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주택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면 자,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게 바로 양과 1번 내용이었습니다. 양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읽어보셔도 됩니다. 다음 양고로 2번이에요. 양고로 2번은 자, 주택 담보출가 위험이다 소요인데, 이건 누구 입장이냐? 이걸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평고로 1번은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이라는 이야기.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우리 설명드렸죠. 대출 관련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금리를 어때?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대출 위험이 줄어들수록 대출금리를 어때? 낮춰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융자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대출이 짧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빠르겠지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다음 융자비율이 날수록, 자, 융자비율 뭘로 갑니까? LTV. 좀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야기예요. 그 LTV가 낮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부담치를 지녔지만 대출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준다는 이야기. 그럼 부동산 가치는 똑같지만 대출 적게 해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지요.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대출비율이 높아서, 자, 대출비율 뭡니까? LTV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점 융자비율 이렇게 표현되고 대출비율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출제된 지문들이에요. 밑줄이 없는 건 조금 오래돼서 그렇지만은 다 출제된 지문이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니까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하튼 대출비율이다. 돈빌 비율이니까 LTV죠. 근데 보세요. LTV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는 뭡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LTV가 높아질수록 부담치는 동일하지만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동일한 부동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은 커지가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럼 위험이 커지니까 당연히 어때? 대출 금리를 어때?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사 4번 향후 인플레율이 상상수 예상이 되나요?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할 것이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은 커지겠죠. 당연히 대출금리 높이겠지요. 동사 4번 콜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 때 콜 금리 나와 있는데, 이 콜 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뭐 쉽게 이래서 했죠. A은행이 딱 오늘 하루 100억을 빌린다는 이야기야. 100억을 빌린다는 이야기야. 하루만 딱 100억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적용되는 게 콜 금리예요. 그럼 여튼 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A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을수록 A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은 커지가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당연히 대출금리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A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으로 자금을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담보대출한다. 이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수록 대출금리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빌렸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때? 빌려주는데 어때? 더 높은 이자를 적용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5번.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연체수도 많다. 그럼 결국 신용도 낮다는 뜻이죠? 나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리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로 2번입니다. 자, 평고로 2번은 차입자 입장이에요. 자, 대출금이 과다된 이야기. 그럼 차입자의 채무 불행해서 어때? 커지겠지요. 또 2번. 자,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담치는 시간 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잡았어. 차입자의 소득도 시간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가치도 시간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걸 가져간다면 차입자의 채무 불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걸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다. 자, 다음 이항구 3번입니다. 3번. 야, 금융기관 대출자죠. 그럼 대출자에서 대출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들이다. 자, 누구 입장입니까?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이란 이야기예요. 먼저 금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때는 대출자에서 대출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해줘야 될까요? 변동료 대출해야 될까요? 변동금리. 변동금리. 자, 다음 2번이에요. 자,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도 대출 많이 해줘야 될까요? 적게 해줘야 될까요? 적게 해줘야 돼서 LTV 비율을 어떻습니까?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소득이 동일하도 대출 많이 해줘야 될까요? 적게 해줘야 될까요? 적게 해줘야 되죠? DTI 비율 하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이에요. 3번은 부채 감당률이다. DCR. 부채 감당률. 자,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이 일보다 큰 투자에 빌려줘야 될까요? 작은 투자에 빌려야 될까요? 큰 투자에 빌려줬죠? 우리 오늘 배웠어요. 부채 감당률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1이라 그랬죠? 일보다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보다 큰 투자에 대출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금리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율 수합은 흔히 우리가 금리 수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합은 뭡니까?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그래서 금리를 맞바꾼다. 그럴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걸 때 맞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맞바꾸면서 위험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 챕터 주택 담보적 위험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환 방식에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